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0년 1월 29일 새벽 1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갑자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2층에 있던 원 씨가 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비명이 건물 지하에서 들려온 듯 했어요. 거긴 유흥업소 샛별 룸사롱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갔는데 원 씨는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합니다. 벽 이곳저곳에 혈흔이 마구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 씨가 즉각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룸사롱 내부는 참혹했습니다. 그 지하 출입문 앞에서부터 룸사롱 홀 그리고 내실에 4명의 남녀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3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1명은 간신히 숨이 붙어 있긴 했지만 상태가 위중했죠. 서둘러 구급차에 옮겨졌지만 결국 그녀는 이송되던 중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망한 피해자 모두 앳된 얼굴을 한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이었죠. 먼저 그 피해 여성 2명은 이 룸사롱에서 일하던 종업원 15살 강씨 그리고 18살 김씨입니다. 나머지 피해 남성 2명은 인근 당구장에서 일하던 종업원 16살 유씨 그리고 이 룸사롱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16살 김씨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각자 피해 여성인 강씨 김씨와 연인 관계였고요. 10대 청소년 4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현장은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너무도 낭자해서 신발이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띄는 흔적이 있죠. 이 룸사롱 내부에서 출입구까지 벽면에 마구 찍혀있던 피 묻은 손자국인데요. 확인 결과 이건 피해자들 것이었습니다. 즉, 이 룸사롱에서 칼에 찔린 후에 필사적으로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흔적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시신은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도망가려는 이들을 다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돼요. 더 끔찍한 건 이 피해자들의 상태였는데 그냥 단순히 칼에 찔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대가 보일 정도로 공격당해 있었어요. 아니 10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무슨 원한이 있었던 걸까요? 살인사건 이후 이 샛별 룸사롱의 사장과 경찰이 면담을 하던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장이 범인으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다면서 누군가를 지목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인 밤 9시에 20대 초반 때는 청년 둘이 가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둘 다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최근 교도소에서 막 출소를 한 거다라면서 이걸 또 자랑스럽게 털어놨죠. 두 사람 모두 호남지방 사투리를 썼고요. 손님으로 왔던 이 두 청년은 그날 피해자였던 종업원 강 씨와 김 씨를 옆에 앉혀두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계산을 할 무렵이 되었는데 이들이 여성들에게 함께 2차를 가자고 요구했지만 종업원들이 거절해요. 그때부터 두 청년이 객기를 부렸고요. 온갖 행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다 못한 룸사롱 사장이 개입을 해서 이 청년들은 결국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로 이때 두 사람은 크게 분노하면서 두고 보라며 이를 갈았다고 해요. 다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목을 칼로 긋는 신용을 했다는데요. 사장은 사실 이걸 달스럽게 여기진 않았어요.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20대 초반 이 두 청년 또한 풋내기 양아치로 여겨졌습니다. 이후에 사장은 종업원들한테 일찍 퇴근해라 라고 당부한 후에 먼저 가게를 떠나게 되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난 새벽 12시 30분입니다. 마침 사장이 가게를 좀 확인할 겸 룸사롱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아까 그 일도 있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이내 평소 안면이 있던 옆 건물 당구장 알바생 유 씨에게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 씨 또한 종업원 3명과 함께 현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죠. 확인차 갔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자,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 몇 시간 전 룸사롱에 왔었다는 바로 그 두 청년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요. 특히나 2명이 다 호남 지역 사투리를 썼다는 점에 주목해서 조사를 하던 중, 마침 이 사건 3주 전쯤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있었음을 파악합니다. 두 청년이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전국에 지명 수배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예요. 이 사건의 용의자는 24살의 조경수와 22살의 김태화였죠. 경찰이 이 수배 전단을 입수해서 샛별 룸사롱 사장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가 즉각 이 사람들 맞아요! 행패 부렸던 청년들이 맞다고 진술합니다. 조경수와 김태화, 행적을 조사해보니까 이들은 사건 직전까지 서울에 있는 가리봉동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샛별 룸사롱과 불과 1km 남짓한 가까운 거리예요. 즉 충분히 용의자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경찰이 이들이 머무는 곳을 찾았는데 행적을 이미 감춘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부터 사실 한동안 수사에 진척은 없었어요. 워낙 안정적인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2인조는요, 계속해서 더 대담한 범행을 이어갑니다. 2월 1일,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270만원어치의 금품을 갈취했어요. 이후 서울에서만 19번, 경기도 일대에서 18번에 걸쳐 미용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추정컨대 도주 자금을 벌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요. 경찰은 번번이 체포에 실패를 했고 이쯤 되니까 경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하는 거 맞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경찰은 이 둘의 미용실 연쇄 강도 사건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책임자들이 다수 해직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자, 그러던 2월 14일입니다. 이게 장난 전화였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제가 조경수입니다 라고 하는 의문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 제3자가 장난질을 한 거면 진짜 수사에 크게 방해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경수가 맞다면 경찰 입장에선 조경수에게 농락을 당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경찰도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해요. 조경수가 지난 2월 9일 수원에 있는 뉴 아리랑 호텔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자신의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조경수 지인들을 통해서 그가 평택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수원과 평택. 경찰은 서울에서 경기도 일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고 그들이 은신처로 어디를 삼았을까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그 샛별 룸사롱 살인사건 당시의 조경수와 김태환은 가리봉동에 있는 어떤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일명 벌집촌이라고 불렸는데요. 극빈층의 사람들 또는 신원이 좀 불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해요. 다시 생각해보면 지명 수배자들에겐 정말 최고의 은신처겠죠. 그렇다면 이 둘이 수원과 평택 일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거주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찰의 촉은 정확했어요. 마침 수원시 세류동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새빵 밀집구역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앞서 조경수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던 뉴 아리랑 호텔과도 같은 지역에 있었고요. 그때부터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실시합니다. 최근에 이리로 이사 온 사람 중에 이런 몽타주 없어요? 하고 일일이 묻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범인 중에 한 명인 이 김태화가
정주연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제보를 입수했고요. 경찰은 일대 부동산을 통해서 정주연이라는 이름의 계약자를 수소문합니다. 그 결과 한 건의 집이 등장했어요. 중개업자에게 김태화 사진 보여줬죠. 그랬더니 정주연과 김태화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짜릿해요. 샛별 룸사롱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 5일입니다. 수사팀이 세류동에 있는 그 문제의 새방을 기습했어요. 거기 가보니 조경수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막 잡히지 않으려고 저항했지만 결국 가스총을 맞고 검거됩니다. 한편 마침 이때 공범 김태환은요, 담배를 사러 잠시 외출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조경수가 검거되고 있는 걸 딱 봐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도주합니다. 이제 경찰은 김태화를 잡아야 할 텐데요. 자, 쫓고 쫓기는 추격전 도주 속에서 김태화가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쫓고 있는 형사들에게 혼란을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범한 거짓 제보를 하기 시작해요. 남부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김태화가 새벽 3시 영등포경찰서 뒤편에 나타날 거니까 체포하세요. 이런 제보를 남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장난이든 아니든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로선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 출동을 했죠.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들 사이에 공조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라고 해요. 그래서 남부서와 영등포서 경찰들이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서로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경찰끼리 총격전을 막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뭔가 범인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3월 10일 한 언론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주 중이던 김태화였죠. 그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룸사롱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살해했는데 그게 지금 민주화요?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참. 어쨌든 이후에 그는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수 의사를 밝혀요. 출동을 경찰이 했고 바로 연행되었어요. 오잉? 생각보다 좀 순순히 잡혔죠? 그는 자기가 이렇게 순순히 자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앞서 조경수가 먼저 잡혀서 내가 좀 미안하고 의리상 혼자 살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의리를 지키는 것 마냥 말했지만 그에 앞서 자기가 저지른 살인과 범죄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사건 발생 41일 만에 살인범들 2명이 모두 검거됩니다. 조경수와 김태화. 이들은 어린 시절 고향 선후배 사이였어요. 1985년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3년을 복역한 후 1989년 12월 나란히 출소했죠. 그렇게 출소를 한 후에 이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딱 3천만 원을 모아서 술집을 차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강도짓이었죠. 그리고 과감하게 범행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강도였지만 이 물불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더 나아가 살인까지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된 거고요. 앞서 말했듯 광주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서울로 도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이런 살인을 멈추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다면 정작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왜 살인까지 하냐고요? 사건 당일 이들은 룸사롱 종업원들한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업소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은신처로 돌아가서 회칼을 가지고 룸사롱으로 돌아왔고요. 영업이 끝날 때까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새벽 1시쯤 이 영업을 끝낸 룸사롱에 종업원 강씨, 김씨, 그리고 그들의 남자친구까지 총 4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다 벌컥 가게 문이 열렸고 조경수와 김태화가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들은 정말 한 방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몰아 넣었고요. 회칼로 무참히 공격했어요.
피해자들이 저항을 했지만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이고 또 이들은 어린 청소년이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재판대에 선 두 공범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범행 당시에 우리가 술에 취해 있었지 않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은 나는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을 해달라 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총 5명을 살해하고 37건에 달하는 특수 강도 행각을 벌인 조경수와 김태환은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형이 집행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샛별 룸사롱 살인사건. 뒤돌아보면 범인이 잡히기까지 많은 거짓 제보가 수사를 방해했고요. 또 동시에 연쇄적인 범행이 정신없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경찰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더구나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은 이 사건을 좀 더 안타깝게 다가오게 하는데요. 아니, 애초에 유흥업소에 10대가 고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된다고 막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청소년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의문이 들어요. 지난 2023년 2월 10대 청소년에게 접객과 성매매를 시킨 유흥업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죠. 최근에는 10대 제자를 유흥업소로 데려간 학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보호는 여전히 좀 미숙한 편인데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금요사건 파일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에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